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지금부터 약 90분 동안 1시간 반 동안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지요.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음악사를 설명합니까? 그러나 오늘 아주 멋진 음악과 또 그 음악들을 작곡한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맨 처음 소개해드릴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비발디입니다. 사계라는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요즘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보려면 인터넷에 쳐보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 사람 이름 쳐봐서 많이 나오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밤마다 제가 하는 일이 제 이름 한번 쳐보는 겁니다. 매일같이 쳐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해서 비발디 한번 쳐봤어요. 유명하신 분이니까 많이 나올 줄 알았죠. 그랬더니 유명한 리조트가 나오더라고요. 이 비발디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간판이나 상호에서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발디 노래방도 본 적이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비발디 이름을 가진 리조트나 또 노래방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난히 놀러 오는 곳에 사람들이 놀러 오는 곳에 비발디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놀러 와라. 이런 뜻 같아요. 사계라는 음악 때문이죠. 이분은 원래는 직업은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에서 나중에 작곡가로 전향한 사람이 아니라 신부님이라는 직책을 수행을 하면서 작곡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신부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신부님께서 작곡을 하신다면 도대체 어느 시간에 어떤 시간에 작곡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재밌게도 다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못한대요. 그 정도로 바쁜 직업이랍니다. 비발디라는 사람은 그 신부님이라는 직업이 좀 한가할 줄 알고 선택을 했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작곡이나 바이올린인데 이걸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일 시간이 많아 보이는 신부님이 됐답니다. 문제는 바쁜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곡을 쓰셨는데요. 워낙 신부 활동을 하면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미사를 제대로 집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교하다 말고 가끔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타이밍에 작곡을 하고요. 나와서도 설교는 까먹기 일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러면서 작곡 생활을 했지만 교황 정세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신부라는 사람이 신부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작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황청과 사이가 안 좋다가 결국은 이분이 태어났던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평생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이제 교황청하고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나를 좀 좋아해 주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음악의 도시 비엔나로 말년에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자기를 후원해 주기로 했던 황제가 이미 죽은 상태였고요. 그것 때문에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유명한 음악들은 대부분 신부일 때 성당에서 미사를 집도할 때 썼던 음악들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교황청에서 징계를 내렸을 때 그때 갑자기 이분이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잘됐다. 지금부터 음악만 쓰면 되겠다 라고 해서 막 음악이 쏟아져 나온 시기가 있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음악 비발디의 사계도 징계받고 쓴 곡입니다. 지금 이 음악을 들으면 뭔가 좀 그런 기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해방감? 내 인생의 봄이 왔다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즐거운 음악이지만 징계받고 쓴 곡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이 가장 유명한 봄입니다. 봄에 TV나 라디오 켜면 이 음악 항상 들을 수 있죠. 오죽하면 사람들은 비발디의 사계가 가장 많이 알려진 클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비발디의 사계는 비발디의 다른 음악과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 중에서 이 사계와 비슷한 음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음악들도 비슷한 음악이 너무 많아서요. 나중에 어떤 현대 음악가는 이렇게까지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발디는 똑같은 곡을 100곡 이상 작곡한 사람이다. 음악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계 말고는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비슷한 음악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발디가 작곡한 기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뭐 자기 말로는 이게 사계가 아니라는데 뭐 방금 들었던 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물론 잘 들어보면 완전히 똑같은 음악은 아닙니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유명하신 분에게 뭐 자기 표절을 했냐느니 그건 좀 너무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곡은 합창곡입니다. 바람의 속삭임에.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던 음악을 그냥 노래로 부른 것 같습니다. 곡이 이러니까 요즘 연주자들 이거 잘 연주 안 합니다. 노래하시는 분은 이 노래 잘 안 하세요. 사람들이 웃는답니다. 그 사계 아니냐고. 그 정도로 비슷한 음악을 참 많이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첫 곡으로 연주할 음악도 역시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연주하고 싶지만 이거 다 연주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세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계절만 준비했는데요. 봄과 가을만 연주할 겁니다. 문제는 이 두 계절만 연주해도 40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 듣기 좋으시게 한 계절당 2분 미만으로 편집해 왔습니다. 아주 짧게 연주할 텐데요. 저희 연주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첼리스트 이미랑 씨입니다.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이 남자분께서는 저희도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돼서 좀 깜짝깜짝 놀라는 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역도부였답니다. 비올라의 김유주 씨입니다. 제2바이올린 양승비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과 가을을 아주 짧게 연주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허락되면 전계절을 8분 안에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짧게 만들어 놨습니다. 비발디가 살던 시대에 더 유명한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입니다.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배웠는데요. 음악책을 찾아보면 아버지가 너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음악의 아버지, 피아노의 아버지, 바이올린의 아버지, 오죽하면 엄마도 만들어냅니다. 음악의 어머니 핸델, 우리가 핸델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분 남자인데 남자분에게 음악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음악의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게 불렀다는데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상한 문제를 하나 내셨어요. 얘들아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결혼을 했다고 치자. 만약에 둘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은 누굴까? 뭐 이런 문제를 내셨어요. 아이들은 그때 뭐 아는 작곡가 이름을 다 했습니다. 저 뒤에서는 뭐 베토벤이요, 뭐 슈베르트요. 누굴까요? 정답은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의 엄마랑 음악의 아빠가 결혼하니까 뭐 그런 문제였어요. 뭐 덕분에 기억은 잘 하게 됐죠.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이 사람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음악가들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은 드뭅니다. 원래는 이분 잘생긴 분이었대요. 젊었을 때는 좀 호리하고 멋있었는데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면서 뭐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가 책에도 써 있습니다. 이분 음악의 아버지답게 좀 고상하신 분이었습니다. 좀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음악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뭐 제목도 멋있게 붙이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운명, 비창, 사랑의 인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음악보다는 그걸 먼저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음악의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마케팅이 뭐야? 그래서 이분은 음악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제목을 붙인다는 게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4개의 관현악 모음곡. 저도 음악을 하지만 저 이런 제목 나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딱딱한 제목 속에 기가 막힌 음악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음악은 바디넬이라고 하는 춤곡인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끔 쓰인 적이 있습니다. 일기예보 같은 곳에서요. 하지만 진짜 유명한 건 따로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음악은 바흐의 4개의 관현악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중에서도 느린 악장. 바로 이 음악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곡이죠. 예전에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면 집에 불이 난 거하고 아주 비슷하답니다. 일단 뭘 가지고 도망을 쳐야 될지 빨리 결정해야 돼요. 한 남자가 자기 방 안을 둘러보다가 평생 동안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바이올린을 들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적군과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붙잡혀서 포로가 됩니다. 감옥 안에 앉아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자 이 무서움을 어떻게 한번 달려볼까 생각하다가 그래, 연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철창만스 연주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바이올린 4줄 중에 3줄이 끊어져 있었어요. 들고 너무 심하게 뛴 거죠. 그것도 남은 줄을 보니까 하필이면 가장 낮은 음을 연주하는 줄입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 한 줄을 가지고 오래전에 바흐라는 사람이 남긴 아리아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줄을 G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곡은 G선상의 아리아로 불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곡은 원곡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낮은 음에서 연주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줄이죠. 오늘날은 이렇게 연주하는 음악에도 유명해서 그냥 지선상의 아리아 모두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제가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드린 이 전쟁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속았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 그 음악의 어머니 아버지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알고 지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곡을 G선을 연주할 수 있게 편곡했다는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이 곡 연주하기 전에 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연주합니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남겼던 음악의 아버지, 그 뒤에는 또 한 사람의 아버지가 태어납니다. 그분이 바로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입니다. 교향곡,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오케스트라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공연장에 가셨을 때 그 오케스트라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세봤어요. 왜냐하면 그날 공연이 굉장히 재미없었거든요. 세보고 있었습니다. 쭉 세봤더니 적은 팀도 있고 많은 팀도 있지만 평균이 100명입니다. 평균이 100명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무대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인기가 없는 오케스트라는 항상 관객보다 이쪽의 사람이 더 많아요. 예전에 제가 했던 오케스트라도 그렇게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연주하러 그날 무대 위에 한 100명 정도 올라왔는데 광고가 잘 안 됐는지 관객이 4분 오셨어요. 이쪽은 100명인데 그쪽은 4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연주자들이 굉장히 민망할 것 같잖아요. 저희는 민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민망하신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연주가 끝나고 100명이 일어나서 그 4분한테 인사합니다.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연주하는 교향곡이라는 건 악보도 새카맣니다. 깨알 같은 악보가 새카매요. 그런 악보가 한 1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 엄청난 교향곡이라는 걸 100곡 이상 쓰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든을 교향곡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연을 다 보시면 가발의 변천사를 보실 거예요. 점점 짧아지고 있죠. 지금은 귀 위까지 말려 올라갔습니다. 모차르트도 이런 분위기의 가발을 쓰고 있고요. 베토벤 정도 가면 더 이상 가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그림들이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는 겁니다. 이번 교향곡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연주하는 현악사중조, 바이올린 2대,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 이런 음악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곡 하나를 먼저 연주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농담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든이 허락한 농담이었습니다. 사실 이 곡 제목의 농담인지 저희도 잘 몰랐었어요. 연주를 해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박수를 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곡을 참 많이 쓰셨는데요. 이분 원래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헝가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고요. 워낙 대단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연주 여행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영국하고는 좀 스케줄이 잘 안 맞아서 계속 못 가고 있다가 아주 나중에 좀 뒤늦게 영국에 도착을 했을 때 영국 사람들이 벌써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음악계의 셰익스피어가 드디어 왔다. 드디어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서 공연장은 당연히 매진됐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BTS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연이 진행이 안 됩니다. 공연이 진행이 안 돼요. 이분이 자기가 작곡한 곡을 직접 지휘를 하러 무대 위에 나왔을 때 앞에 계신 분들은 다 달려 나오세요. 여기까지 오셔서 선생님 저 사인 좀 해주고 시작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 거기 앞에 빨리 앉으세요 라고 하다가도 자기들도 사인을 못 받을 것 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까지 모두 앞으로 나와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객석 위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샹들리에가 떨어집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아무도 안 다치고 살았답니다. 모두가 여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 발표된 교향곡의 제목이 바로 이렇게 지어집니다. 기적 교향곡입니다. 이 교향곡의 제목은 작곡가가 직접 붙이지 않았습니다. 작곡할 당시만 해도요, 기적이라는 단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그날 있었던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별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바람에 엉뚱한 곡에 기적이라는 제목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날 연주됐던 곡은 102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에 이런 제목이 잘못 붙는 바람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연주가 되는 곡이 됐습니다. 96번 기적. 기적하고는 관련이 없는 곡이었습니다. 물론 하이든의 음악들도요,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로 출판한 악보, 세 번째로 출판한 악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작품 번호 3번. 상담원하고 전화를 할 때 통화 연결음으로 항상 이 음악이 등장하죠. 본의 아니게 길게 듣게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너무 유명해서요. 작품 번호 3번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냥 하이든의 세레나데 이렇게 부르는 곡이에요. 하이든의 세레나데. 놀랍게도 이 곡은 가짜입니다. 잘못 알려진 거예요. 하이든 곡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이나 연주자들까지 이 곡을 하이든의 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봤더니 원래 작곡가는 따로 있었어요. 원래 작곡가는 바로 이 사람. 이름도 읽기 어려운 바로 이 사람. 로만 허프슈테터. 이분은 저희도 잘 몰라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이든을 좋아해서 그분처럼 작곡을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하이든의 악보를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음악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못해대요. 이 사람은 그렇다 치고요. 하이든은 뭐냔 말이죠. 하이든은 자기 이름을 달고 다른 사람 곡이 나왔는데 이걸 왜 가만히 놔뒀을까요? 몰랐답니다. 자기도 몰랐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악보를 파는 가게에서요, 좀 유명하지 않은 사람 작품 같다 싶으면 이걸 이름을 지우고 하이든으로 고쳐서 팔았답니다. 그래야 많이 팔리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 알려진 곡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또 이 곡도 있습니다. 장난감 교향곡. 음악 안에 장난감 소리가 들어가는 곡으로 유명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이든의 곡으로 알려졌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이 곡의 진짜 작곡가를 많이 연구를 했고요. 또 한동안은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하이든의 동생 미하일 하이든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이분이 작곡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밑에 써있는 작곡가의 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천재, 영원한 신동이라고 불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아마데우스라는 가운데 이름은요, 생후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아버지께서 너는 신의 은총을 받은 아이가 될 거다, 이런 뜻으로 라틴어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아마데우스가 나왔죠. 이 사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이죠, 비엔나. 그곳에 가면 언제나 이 모차르트의 기념품들을 살 수 있고, 물론 이제 태어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짤츠부르크에 가시면 또 역시 모차르트 초콜릿을 굉장히 많이 파는데 거기에 항상 들어있는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가장 유명한 모차르트의 초상화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들 여행을 못 가시지만 저도 참 아쉽지만 언제 또 거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 시기가 끝나서 그런 유명한 음악적인 곳에도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직접 저희가 연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5살에 죽습니다. 35살. 정말 이분 때문에, 이분이 너무 빨리 죽는 바람에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천재들이 다 빨리 죽어요. 예를 들면 슈베르트 같은 사람, 슈베르트 31살에 죽습니다. 31살.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맨델슈이라는 작곡가는 38살에 죽었고요. 카르멘이라는 오페라 있잖아요. 카르멘. 이 오페라를 작곡한 비제라는 사람은 36. 쇼팽은 39. 심지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스페인의 모차르트라고 불릴 만큼 작곡을 잘했다는 아리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아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리아가 19살에 죽습니다. 19살. 물론 사람의 일찍 죽을 수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 19살에 죽은 사람이 도대체 살아있을 때 뭘 했길래 역사책에 나오냔 말이죠. 그게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이분 덕분에 모든 천재들이 다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안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나도 천재니까 모차르트처럼 한 35까지만 살아야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살았는데 45이에요. 아직도 불안해 죽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동. 신동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도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만 신동이라고 불러야 되죠. 우리 아이가 신동일까? 아니면 내가 신동이었을까? 언제나 비교 대상은 모차르트입니다. 어떤 사람을 신동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네요. 여자분입니다. 원래 신동은 이분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누나입니다. 누나가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쳤대요. 부모님께서 야, 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유명해지겠다 이러고 계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피아노 위로 뛰어 올라오더니 뭔가를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방금 누나가 쳤던 거랑 비슷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정말 재능이 있구나를 그때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차르트 나이가 몇 살? 3살. 3살. 괜찮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3살짜리 앞에다가 피아노 한번 갖다 줘 보세요. 뭐라도 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슷하게 들리는지는 우리가 좀 판단해주게 달렸다는 거죠. 아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확인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신동소를 들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피아노 협주곡을 썼답니다. 앞에서 피아노가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엄청난 음악을 꼬마 아이가 작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가 하도 유명해서 누군가는 그림으로까지 남겨놨어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친구분하고 놀러 왔어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아버지고 앞에 계신 분이 친구분입니다. 야, 너 지금 뭐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 잠깐만요. 저쪽으로.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 저 지금 피아노 협주곡 작곡하는데요 라고 했다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 4살. 4살. 이제부터 좀 암울해지지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린 4살 때 협주곡이 뭔지도 몰랐는데 얘는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연주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버지가 잘 가르쳤습니다.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계속해서 연주 여행을 다닙니다. 지방에도 가고 외국에도 가고. 그러다가 한 번은 궁전에 갔어요. 궁전에 갔더니 거기 이런 애들이 많아요. 줄을 쫙 서 있습니다. 300번째 모차르트, 너 연주 잘한다고? 야, 우리 빨리 끝내자. 이런 분위기예요.
얘는 떨지도 않습니다. 네, 알았어요 이러고 무대 위로 올라가다가 꽈당 넘어집니다. 다들 놀라서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한 여자아이가 뛰어옵니다. 야, 너 괜찮니? 일어나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이고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연주도 하는 동 마는 동 했는데요. 뭐 그래도 잘했나 봐요. 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정말 잘한다. 너 원하는 게 있냐? 우리가 다 들어줄게. 이러니까 이 꼬마 아이가 손가락을 이렇게 펴더니 저 여자분과 결혼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소녀에게 청혼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 6살. 6살. 천재가 청혼한 나이 6살. 우리가 천재나 신동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런 걸 했어야 된단 말이죠. 문제는 그 여자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원래는 오스트리아 공주지만 나중에 프랑스로 시집가시는 분이죠. 이 유명하신 분이 모차르트와 동갑이었고 그때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연주할 모차르트의 음악은 모차르트가 남긴 현악산주 중에서 아주 독특한 곡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콘스탄체, 모차르트의 부인 이름입니다. 부인이 아이를 낳고 있을 때 쓴 곡입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곡은 집에서 쓴 곡이 아니라 실제로 부인이 아이를 낳고 있을 때 병원까지 가서 부인 옆에 앉아서 쓴 곡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부인의 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곡,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의 제목을 콘스탄치라고 붙였어요. 원래는 제목이 없는 곡입니다. 그냥 15번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부인의 그런 일화 때문에 직접 그런 이름을 붙였고요. 특히 이 곡의 3악장은 처음에 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출산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주 예쁜 멜로디가 나오는데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들고 예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귀엽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곡의 3악장 직접 연주하겠습니다.
자, 모차르트가 젊었을 때 한 꼬마 아이를 만납니다. 그 꼬마가 피아노를 잘 치더래요. 아유, 아버님, 제 나중에 커서 무슨 되겠습니다. 이러고 지나갔대요. 그 아이가 바로 베토벤입니다. 모차르트가 딱 한 번 베토벤 만난 적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논란거리가 좀 됩니다. 워낙 유명한 두 사람이 잠깐 만났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바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음악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둘은 그 시기에 다른 곳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무튼 베토벤, 귀가 안 들리는 작곡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올라가지 못한 경지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고전파 음악을 스스로 계속해서 혁신을 이뤘고요. 그리고 그 혁신된 음악조차 자신의 음악을 다시 혁신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심지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음악들을 후기에 말년에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음악의 난해성은 사실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연주회 때도 잘 듣지 못하는 정말 난해한 곡들이 이 사람의 후기 작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홀로 지냈습니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을 갖고 싶어 했고요. 그것 때문에 동생의 아들을 강제로 입양하는 사건도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남동생, 동생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결핵에 걸려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혼자 데리고 있는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그 법원의 판사들까지 매수를 해서 자기가 강제로 입양하는, 원래는 조카지만 자신의 아들로 강제로 입양하는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되고요. 영화 불멸의 연인이라는 영화에는 바로 그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28살에 이미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28살.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유명한 베토벤의 음악들, 특히 9개의 교향곡 모두가 30살 이후에 쓴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현악사중주,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32개 이런 걸작들을 남겼기 때문에 모두가 그 이후에 베토벤의 음악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심지어 음악사는 베토벤 이전과 베토벤 이후로 나눠질 정도로 그렇게 기준점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베토벤. 이 사람이 1770년에 태어났고요. 올해는 2020년입니다. 탄생 250주년입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이 사람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전공 연주를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 취소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외국의 유명한 팀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연주를 많이 하기로 했다가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주를 많이 못하게 됐어요.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언제를 또 기다려야 될까요? 뭐 250주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300주년 기다려야 될까요? 300주년. 2070년인가요? 저희는 없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1827년이 있어요. 베토벤이 죽은 해. 200주년이 7년 뒤에 다가옵니다. 서거 200주년이죠, 그때는. 7년 뒤에는 좀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베토벤의 음악들 참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해였는데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달빛이라는 말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음악이 또 있을까요? 클래식 음악에서 유명한 달빛은 두 곡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드뷔시라는 사람이 만든 역시 피아노 곡인 달빛이 있습니다.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하나는 한문으로 부르고 하나는 우리말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드뷔시는 달빛, 베토벤은 월광. 물론 뭐 원어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베토벤 죽고 나서 붙인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직접 붙인 별명이 아니에요. 독일의 한 음악 평론가가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지금 이 사진이 스위스의 루체른 호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위스 루체른 호수에 비친 달빛, 그 달빛 사이로 조각배가 지나가는 이런 장면이 생각난다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베토벤 생전엔 이 곡 제목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들으면 누구나 정말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이고요. 1악장에서 좀 이례적으로 느린 부분, 특히 굉장히 아름답고 또 차분한 그런 멜로디를 들려주고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들도 있습니다. 번호가 붙은 5개의 피아노 협주곡이 있고요. 역시 앞에서 피아노가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음악입니다. 3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지금 듣고 계신 3악장이 황제처럼 용맹한 곡이다 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황제.
1번부터 5번까지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고요. 물론 이 음악은 음악도 좋지만 실제로 이 곡을 연주했던 사람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맨 처음 연주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초연했다고 하죠. 초연. 그 초연을 베토벤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했는데요. 그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이 굉장히 나중에 유명해집니다. 한 사람은 나중에 베토벤과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후대에 많이 전파하고 다녔던 리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곡을 연주했던 베토벤의 제자였던 바로 이 사람. 혹시 얼굴 보시고 아시는 분 계세요? 나 저 사람 얼굴 알아. 아마 얼굴은 모르셔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체른입니다. 아이들이 보면 한 대 때려 죽은 사람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체른이. 교본을 만든 사람이죠. 체르니가 이 교본을 만들고 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교본을 만들고 나서 후대에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 교본이 아이들이 그냥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교본을 만들어냈을까? 체르니 30번, 체르니 100번. 자기 그 당시에 제자를 위해서 만들었던 음악이었고요. 제자가 너무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리스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대단한 실력을 가진 제자가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연습곡을 만들어주니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그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잖아요. 너 체르니 몇 번 가르쳤어? 그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그만뒀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 교본을 만든 분이 체르니의 선생님이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곡도 있죠.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엘리제라는 사람이 없고 베토벤이 글씨를 잘못 써서 다른 사람이 잘못 보고 읽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곡의 원래 제목은 5개의 바가텔 중에 하나입니다. 5개의 바가텔. 바가텔이라는 건요 굉장히 짧은 곡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엘리제를 위하여는 약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곡들을 얘기하고요. 12개의 바가텔, 9개의 바가텔 이런 모음 곡들이 있지만 그렇게 모여있지 않은 나중에 남아있는 5개 정도를 추려서 그 중에 하나에 엘리제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걸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실제로는 피아노를 위한 바가텔 이렇게 부르면 아주 제대로 된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작곡가들은 대부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작곡가는 러시아에서 태어납니다. 차이콥스키입니다. 차이콥스키. 낭만 음악의 정점에 올라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강렬한 음악이 많아서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정열적이고 또 슬픈 음악들은 너무나도 한이 맺히는 곡들이 많죠. 우리나라하고 정서가 아주 잘 통합니다. 러시아의 별이라는 얘기까지 듣습니다. 세계 3대 작곡가에 이 사람을 넣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몇 대 작곡가 이런 거 좋아하는 학자들이 좀 많죠. 하지만 그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대단한 음악들을 많이 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음악은 뭐니 해도 이거죠. 백조의 호수입니다. 발레 음악이죠.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바로 이 부분. 원래 백조의 호수는 여기 들으려고 듣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좋은 멜로디는 꼭 한 번 더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곡이죠. 물론 백조의 호수는 전곡에 이 부분 말고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흥행참패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랬대요. 이건 또 뭐야? 우리 모차르트 같은 거 좋아하는데 이랬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연이 진행되고 나서 오늘날 심지어 러시아의 발레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갔다는 바로 그 발레가 백조의 호수가 되죠. 발레 곡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차이콥스키 발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지만 전 세계 발레 음악 중에서도 가장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매튜 본이라고 하는 현대 안무가가 남자들을 등장시켜서 남자 백조를 만들어서 굉장히 또 독특한 작품을 또 공개했습니다.
아담 쿠퍼라고 하는 발레리노는 이 작품으로도 굉장히 또 유명해져서요.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점프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 마지막 발레 장면도 바로 이 매튜 본이 안무했던 백조여수. 음악은 그대로 차이콥스키 음악을 쓰고 있지만 내용만 바꾼 그런 현대적인 작품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연주할 음악 역시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중에 하나입니다. 호두까기 인형을 연주할 텐데요. 그 중에서 유명한 춤곡 2개, 사탕요정의 춤, 갈대피리의 춤 이렇게 2곡을 연주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